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히틀러는 죽었지만 시스템은 살아있다. 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23년 독일 미넨의 한 지하 맥주홀. 담배 연기, 맥주잔, 말수 적은 노동자들. 그 틈에서 단상 하나가 철썩 세워지고 한 남자가 올라섭니다. 아돌프 히틀러. 이름은 아무도 기억 못했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귀 기울이던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5분 후 모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제도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중의 분노를 복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신 이 맥주 한 잔값보다 당신의 노동력은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 모두가 내면에 쌓아뒀던 수치심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화를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화를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히틀러가 최초로 발명한 기술입니다. 감정 대리 화법. 이건 정치적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빌려주는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군중은 그 감정을 되돌려주기 시작했죠. 그는 원래 말더듬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면 식은땀이 흐르던 청년. 하지만 그가 혼잣말하듯 연습했던 건 군중의 리듬에 맞춘 단어의 순서였습니다. 한 줄의 논리보다 한 줄의 고함이 더 많은 지지를 얻는다는 걸 그는 너무도 빨리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 그는 이런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시장 앞에서, 기차역 대기실에서 그는 무작위 군중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당신은 아직 집을 못 샀습니까? 왜 당신 아이는 학교를 중퇴했습니까? 당신이 지금 화가 난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가 정말로 원했던 건 정확한 타겟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분노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겟이 정해진 분노는 정치가 됩니다. 이념이 됩니다. 그리고 무기가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단순한 해답을 원한다. 이 문장은 훗날 나의 투쟁의 뼈처럼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악마화했고 민족주의를 극단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그가 그 이론을 만들기 전 직접 청중의 분노를 채집하고 분석하고 실험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군중 조작의 실험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또 한 명의 실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입니다. 히틀러는 하루 3번씩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어의 순서를 바꾸고 발음을 쪼개고 팔의 각도를 조정하며 군중이 열광하는 순간을 찾아 반복했습니다. 누가 말했죠? 그는 연설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고 있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는 지도자의 캐릭터를 만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야 지지를 얻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깃발, 제복, 완벽한 행진. 그 모든 디테일도 그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미적 감각이 있었고 그 감각을 권위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켄크로이츠, 즉 만자 문양조차 본래 불교와 힌두교에서 행운의 상징으로 쓰이던 걸 반대 방향으로 틀어 자신만의 상징으로 만들었죠.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자다. 그 철학이 시각화된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연출, 수많은 상징, 수많은 의도된 오해. 히틀러는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해석하고 그 해석 속에서 열광하게 되니까요. 그게 바로 교묘한 전체주의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본 정치인의 연설, 당신이 SNS에서 본 선동적 문장, 당신이 확신 없이 분노했지만 왜 화났는지는 설명 못했던 그 순간들, 그 뿌리는 모두 그 남자의 실험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말이 수백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그는 말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던 사람들에게 질서를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질서. 그건 히틀러가 끝까지 신봉한 개념이었습니다. 자유보다도 평화보다도 히틀러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었습니다. 선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전부를 맡은 한 사람, 요제프 괴벨스. 그는 단순한 대변인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의 머릿속 구조를 완벽하게 해석한
현대식 프로파간다의 발명자였습니다. 괴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 그들이 원하는 건 믿고 싶은 환상이지. 그 말은 곧 전략이 됩니다. 라디오, 신문, 학교, 거리 포스터, 심지어 동화책까지. 아이가 처음 배우는 단어부터 노인의 마지막 뉴스까지 모든 정보는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유대인은 적이다. 아리안 민족이 우월하다. 히틀러는 독일의 구원자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건 그 메시지의 빈도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이에게, 어른에게, 그리고 무관심한 군중에게. 모든 매체가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문장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진실은 만들어집니다. 히틀러는 믿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진실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중요한 건 대중이 믿는 것,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나치 당원들이 유대인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릴 때 전단 속 단어를 3가지 버전으로 바꾸어 실험했습니다. 유대인은 게으르다. 유대인은 병을 옮긴다. 유대인은 우리 아이를 해친다. 가장 반응이 컸던 문장은 3번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이미지화된 공포였습니다. 괴벨스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전은 그때부터 논리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이미지로 옮겨갑니다. 영화, 포스터, 교과서, 모든 곳에 아이가 등장하고 가족이 등장하고 거기에 적의 실루엣이 얹힙니다. 그 적은 때로는 뚱뚱한 상인처럼, 때로는 굽은 코의 의사처럼 묘사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아이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어떤 얼굴이 위험한지 학습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세뇌가 아닙니다. 시각적 감정 구조를 통한 인간 조작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다. 미래를 통제하고 싶다면 아이의 상상력을 지배해야 한다. 그 상상력을 지배하는 수단은 총이 아니라 그림책이었습니다. 실제로 1936년 독일에서 발간된 아동용 그림책 더 GIFTPIL 지독버섯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숲속에 독버섯이 있다. 겉은 평범해 보이지만 먹으면 죽는다. 유대인은 그런 존재다. 이런 책이 10만 부 이상 배포됐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놀이 속에서 한 사람을 악으로 인식하며 자랐고 그 감정은 나중에 아무런 의심 없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히틀러가 만든 건 증오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해졌습니다. 신문에서는 팩트를 던졌고, 라디오는 분노를 부추겼고, 영화는 영웅을 만들었고, 교실은 신념을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고하고,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따르고, 누가 두렵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단속합니다. 이걸 괴벨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보를 통제하면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로 그때 히틀러는 자신의 육성을 국가방송 전파에 실어 흘려보냅니다. 그 목소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울렸고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라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한 사람의 음성을 같은 시간에 듣는 장면. 그건 그 시대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구조. 그걸 히틀러는 처음으로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대규모 선거 캠페인, SNS 기반 여론 조작, 가짜뉴스 네트워크, 댓글 부대, 정치적 알고리즘. 히틀러는 인터넷이 없었지만 이미 정보 지배의 기술은 완성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도 매일 당신의 피드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베를린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그 지독한 깃발도 사라졌고 광장에 울려 퍼지던 히틀러의 목소리도 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꺼진 걸까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구조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옮겨졌을 뿐이죠. 1945년 독일이 항복한 직후 미국과 소련은 서로 경쟁적으로 사냥을 시작합니다. 과학자, 기술자, 정보장교들, 그리고 그 가운데엔 나치 선전부 출신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페이퍼클립 작전이라 불렀습니다. 그 작전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이 있다면 과거는 묻지 않는다. V 로켓을 만든 베르너 폰 브라운. 그는 이후 NASA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선전 시스템을 설계하던 일부 인물들은
CIA의 심리전 부서에서 조용히 재배치됩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미국은 나치의 정보 조작 기법을 연구하고 응용했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1950년대 CIA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심리전 교본을 만들어 보급합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적은 이념이 아니다. 얼굴이다. 하나의 상징을 공격하라. 그리고 그 상징에 감정을 붙여라. 히틀러가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본은 쿠바, 칠레,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전파됩니다. 1973년 칠레의 아엔데 정부를 무너뜨린 피노체트. 그는 정권 초기 학교 교과서를 모두 폐기하고 국가 정체성 복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교재를 도입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에서 반대파는 혼란의 씨앗으로 묘사됩니다. 방송에서는 매일 새벽 6시에 조국에 대한 맹세가 송출됩니다. 히틀러 시절의 독일과 거의 같은 방식이죠. 그 구조는 권력을 원하는 자들에게 매혹적이었습니다. 자유보다 정보의 통제, 비판보다 감정의 확신, 질문보다 반복. 이 세 가지로 사람의 사고를 굳히는 방식. 히틀러는 죽었지만 그 구조는 너무나 유용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 당신은 하루에 수백 개의 정보를 봅니다. 하지만 그중 몇 개가 스스로 선택한 정보일까요? 유튜브 알고리즘,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피드. 그건 개인화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된 우연의 연속입니다. 당신이 클릭할 가능성이 높은 것, 당신이 화를 낼 확률이 높은 제목, 당신이 오래 머물 콘텐츠. 그 모든 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심리적 자극의 시스템이고 그 근간은 괴벨스가 만든 세 가지 원칙과 거의 일치합니다. 단순하게 만들 것, 자주 반복할 것, 감정을 자극할 것. 그 원칙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 정치인도 장군도 아닌 코드와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그 알고리즘은 도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노가 더 많은 클릭을 부르면 분노를 추천하고 혐오가 더 긴 체류를 유도하면 혐오를 퍼뜨립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실험실처럼 만들었던 구조가 지금은 기술로 자동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속에서 당신의 감정은 당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말했습니다. 군중은 생각하지 않는다. 군중은 느낀다. 지금도 그 문장은 뉴스 헤드라인에, 댓글창에, 바이럴 영상 자막에 살아있습니다. 이건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틀러가 만든 시스템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더 보이지 않게, 더 조용하게 당신의 손 안으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2010년 모스크바.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총보다 위험한 것이 있다는 걸. 그건 바로 기억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너무 많은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붕괴, 체르노빌,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기억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좀먹고 있었고 푸틴은 그것을 삭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기억을 다르게 쓰기로.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푸틴은 역사를 이야기로 바꾸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는 러시아 방송국 편성표를 바꿉니다. 프라임타임에는 반드시 소련의 과거를 영광스럽게 묘사한 콘텐츠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실패는 외세의 탓이었고 혼란은 개혁주의자의 배신이었으며 질서는 언제나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유지됐다는 서사. 그때부터 러시아 국민의 기억은 점점 재편집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아이들에게 독버섯 이야기를 읽혔던 것처럼 푸틴은 넷플릭스가 아닌 러시아 국영방송으로 상상력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의 끝에서 우크라이나가 적이 됩니다. 푸틴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단지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방어였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할 때 사용했던 언어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먼저 우리를 위협했다. 그들은 우리 형제를 해치고 있다. 이건 정의로운 회복이다. 단어만 다릅니다.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민주주의 안에서도 사용됩니다. 2016년 미국 대선. 한 이름이 언론을 가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를 히틀러에 비유하는 것은 단순한 선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가 히틀러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졌음에도 너무나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군중을 상대할 때 논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는 리듬과 반복, 그리고 단순화를 씁니다. 메이크 어메러커 그레이트 에그 AIN, 페이크 누즈, 위치 헌트, 에너미 오브 더 피펄. 그 어떤 문장도 두 줄을 넘지 않습니다. 괴벨스가 만들었던 원칙. 복잡한 개념은 군중의 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전략을 트럼프는 정확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뒷단입니다. 트럼프 캠페인에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수천만 명의 페이스북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권자들의 심리적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선전 문장을 만들어 타겟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즉, 히틀러가 광장에서 실험하던 군중심리 조작을 이제는 알고리즘이 당신의 손 안에서 실행한 겁니다. 당신의 정치적 성향, 가족 구성, 자주 클릭하는 콘텐츠, 공포를 느끼는 단어, 그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분노를 유도하는 개인 맞춤형 선동이 도달하는 시대? 히틀러의 시대엔 모든 국민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각자에게 최적화된 히틀러가 존재합니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필리핀의 두테르테, 심지어 터키의 에르도안까지. 이들은 모두 언론을 가짜로 몰고 SNS에서 직접 메시지를 유통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설정하는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틀러가 만들어 놓은 집단의 적을 정의하는 방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과거엔 그 구조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몇 달, 심지어 몇 주면 충분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피드에 뜨는 문장 하나, 이미지 하나가 당신을 의심 없는 군중으로 바꿔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히틀러는 죽었지만 그가 만든 언어의 구조, 감정의 조작 방식,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술은 이제 국가도 정당도 아닌 데이터 기업과 알고리즘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장 통제가 어려운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